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조선 후기 왕실에서 그녀의 이름은 늘 속삭임으로 존재했다. 화려한 기록도 공식적인 찬사도 없었지만 왕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는 곧 바로 권력이 되었으며 권력은 곧 많은 이들의 두려움이 되었다. 영조의 후궁 중 단연 두드러진 문씨의 행보는 단순한 궁녀 출신도 아니었고 권력과 생존에 냉혹할 만큼 민첩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 사도세자의 죽음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때 궁중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영조 곁에서 그의 불안을 부추기고 사도세자의 행동을 과장하며 보고한 이가 그 중심에 바로 숙의 문씨가 있었다. 영조는 말년에 망령이 들어 더욱 예민해졌고 사도세자를 보는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1776년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끔찍한 복수국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조선의 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 한 명을 마침내 사약을 내려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기문 씨.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후궁이었습니다. 정조는 왜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의 후궁을 그토록 서둘러 처단했을까요?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새로운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은 처절한 복수를 담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1751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경궁은 깊은 슬픔이 드리워진 그해 11월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아끼던 며느리 죽음에 크게 애통하며 친히 빈전을 찾아 극진히 며느리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빈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빈조 씨를 모시던 궁녀 중에 문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감 문성국의 동생으로 평소 조용히 주인을 섬기던 평범한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영조가 빈전을 찾던 중 우연히 젊은 궁녀를 보게 되었고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영조는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영조는 1694년에 숙종과 무술이 출신 숙빈 최 씨에게서 태어나 숙종이 1721년에 승하하고 정빈 이 씨의 아들 효창세자가 유력한 왕의 후보였으나 어머니 정빈이 씨가 1721년 28살로 세상을 떠나자 영조가 가장 아꼈던 효창이 갑자기 복통으로 죽어 장희빈에 의한 독살설이 유력했다. 소론의 힘을 받은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1721년부터 20대왕이 되었으나 병으로 죽고 24년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 노론 측의 지지로 1924년 21대 왕에 올라 1776년까지 조선왕 중 81세의 장수왕이자 정성왕후와 1704년 결혼 53년간 함께한 왕후가 57년 3월에 죽자 59년부터 계비로 15살에 간택한 정순 왕후와 16년 53년간 재위했다. 이때 문씨는 영조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믿는 목소리였다. 문제는 그녀가 위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있다. 문씨는
후궁의 신분을 넘어서 거의 정궁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했고, 조정의 중요한 일에도 자신이 의견을 내세울 정도로 존재감을 키웠다. 심지어 다른 후궁이나 대신들 앞에서도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자만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임을 당한 뒤 궁중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문씨는 오히려 더욱 힘을 얻었다. 영조의 마음을 쥔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왕실 내부 사정을 빠르게 장악했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파문을 낳았는지는 아무도 끝까지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런 문씨 앞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훗날 왕이 된 정조가 서 있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문씨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냉담했고 아버지를 둘러싼 비극의 기억 속에서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왕실 내부의 적폐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조는 마침내 숙의 문씨에게 향했다. 문씨의 삶은 영광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조용히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의 운명은 곧 사약이라는 한 단어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숙의 문씨는 후궁 중 유일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 없이 왕으로부터 사약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었다. 왜 정조는 이토록 과감한 결단을 내렸을까? 그녀의 죄는 단순한 궁중 싸움이었을까? 아니면 왕실의 균형을 무너뜨린 더 큰 책임이 있었던 것일까? 문씨의 마지막은 조용하지만 그 마지막이 던지는 불길한 울림은 지금도 역사의 어둠 속에서 메아리친다. 영조의 맏아들이신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가 죽었는데 영조께서 효부를 잃으시고 애통하시어 상내에 친히 납시어 극진히 정성을 다하니라. 그런데 그곳에 소위 문녀라는 시녀가 있으니 별감 문성국의 동생이라. 한중록의 해경궁홍씨의 글에는 사도세자의 부인은 문씨는 본래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 씨를 모시는 궁녀였다. 그런데 현빈조 씨의 장례를 치를 때 영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영조는 현빈조 씨가 지내던 창경궁 건극당 아래의 고서헌이라는 전각을 문씨에게 주어 살게 했다고 한다. 아끼던 며느리의 상 중에 그 휘하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는 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니었지만 영조는 한번 총애하기 시작한 사람에겐 물불 가리지 않고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영조가 문씨를 1753년 정사품 소원으로 책봉할 때 승지 윤광이가 엄명을 받들지 않자 다른 승지를 시킨 어이를 찢게 한 일이나 53년 화령옹주, 54년 화길옹주를 낳았다. 그 남매가 문씨와 그녀의 오빠 문성국 아들을 못 낳아도 다른 자식이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았노라 하려 한다. 그 어미는 중이 되었다가 딸의 해산에 환속하여 들어왔다 등 괴이한 말이 낭자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당시에 문씨가 논란의 중심이었다는 증거도 된다. 부자의 불화를 부추기다 10대 후반이었던 세자가 아버지가 형수의 장례식 중에 젊은 궁녀를 후궁으로 들이는 걸 좋게 생각했을 리도 없거니와 문씨의 처신도 올바르지 않았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세자의 처소인 동궁전 별감들과 내통하고 있어 궁중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고 한다. 이 별감들은 동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듣는 족족숙의 문씨에게 알려주었고 문씨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영조한테 일러 부자간의 사이를 악화시켜 결국 62년 이모화변이 일어난 원인이 되어 사도세자를 뒤주에 닫아
8일간 굶겨 죽이는 영조는 망령이 난 것이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시제 실록에는 어이가 왕의 상태가 심히 초조하고 화를 잘 내셨다고 썼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에 부자 사이는 갈수록 분노와 갈등이 심해진다고 했다. 국운이 불행하여 요녀와 간접까지 나니 슬프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즉위하자 옛날 창경궁 낙선당의 화재 원인도 문성국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난 화재란 과거에 낙선당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영조는 이것도 사도세자의 잘못이라고 크게 꾸중했고 잘못도 없이 불똥을 맞은 사도세자가 울분이 폭발해 저승전 앞들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까지 했던 사건을 말한다. 정조의 언급은 문씨 남매가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숙의 문씨는 사도세자의 생모영빈 이씨에게 대들었다가 노한 대왕 대비 인원왕후에게 회초리를 맞은 전력도 있었다. 그것도 사도세자가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았다. 아무리 문씨가 영조의 총애를 받았어도 이는 도의적으로나 예법상으로나 문씨가 내명부의 법도와 위계질서를 어긴 무개념 짓이었다. 문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품계도 높은 정일품 빈이자 세자의 생모인 영빈은 내명부에서 입지가 전혀 다르기에 인원왕후가 왕실의 어른으로서 나선 것이다. 그 후 영조가 삐졌는지 인원왕후에게 나 양해하려는데 동촉해 주시죠. 그리 말함은 인원왕후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소 했던 것이 영조의 양위쇼로 번지고 인원왕후는 자기가 귀가 먹어 잘못 대답한 죄라며 아래 거처로 이사가는 등 모자간 기싸움까지 났다고 한다. 영조로서는 젊은 첩을 그렇게 팼다고 나서서 따지긴 창피한 걸 아니까 어떻게든 티를 내고 싶었던 모양새였다. 다만 한중록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석고대제한 원인도 전혀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영조가 양해하겠다고 한 것은 숙의 문씨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사헌부 홍준의 노론의 상소로 영조가 진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종성 소론이 영의정이 되자 홍준회가 이종성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영조는 당파 싸움을 한다며 홍준회를 처벌했다. 1771년 문씨는 마침내 종이품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최고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문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궁중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씨가 20년 넘게 꾸준히 부자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한 결과였습니다. 대천록이 타인의 기록과 당시 돌던 소문을 취합한 책이라는 점, 해경궁 홍씨가 당시 궁중에서 생활하던 세자빈이라는 점, 그리고 숙의 문씨를 해경궁이 매우 증오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중록이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보인다. 사가에서 몰래 사내 아이를 들여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으나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무산되었다는 야사도 기록되어 있다. 몰락과 죽음. 문씨 남매는 영조의 생전에는 이렇게 위세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조가 승하하자마자 말 그대로 권불 10년 화무십 일홍의 처지로 몰락하고 말았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그동안 문씨가 저질러온 죄악에 대해 포고했고 문씨의 일가 친척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문 씨 본인은 사도세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로 유배당한 뒤 끝내 사약을 받아 사망했다. 당시 실록을 보면 조정의 중로는 대부분 문열을 하루라도 빨리 사형시키자는 쪽이었으며 문 씨의 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애초에 신분부터가 미천한 궁녀 출신이어서 조정과 국내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나마 왕실 일가와 사이좋게 지냈다면 좀 나았겠지만 그러기는커녕 상술한 대로 영조의 총애만 믿고 분란을 일으켰고 슬하에 2딸만 있을 뿐 사도세자와 정조에게 대항할 만한 왕자도 낳지 못해서 정조의 반대파도 문 씨를 지켜줄 이유가 없었다. 결국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로 문성국도 노적에 오르고 가산을 정몰당했다.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문 씨의 조카은 유배, 나중에 성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발견된 문성국의 처남 박도우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문 씨의 장녀 화령옹주의 남편 심능건은 문 씨의 집을 처분했다고 처벌을 받았고 5년 전 일찍 요절한 화길옹주의 장례에 10만 냥이나 지출한 일도 화두에 올랐다. 아예 숙의 문 씨의 2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자귀를 박탈해야 한다는 상소까지 올라왔고 정조는 두 옹주는 영조의 골육이며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며 감싸주었다. 그러나 정조가 이복고모 화유옹주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선조의 옹주 가운데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단지 이 옹주 하나뿐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도 화령옹주는 자기만 삭탈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궁궐 출입도 금지당하고 옹주로서 제대로 된 예우도 받지 못한 채 평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간 듯하다. 그나마 계승권 없는 옹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벌 없이 놔뒀을 뿐 왕자로 태어났더라면 왕위 계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머니처럼 사사당했을 것이다. 정조 입장에서 화령옹주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당장은 자신의 권좌에 아무 위협이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 아들 순조에게는 제2의 복성군이 될 위험성이 컸고 딸이면 제2의 효명옹주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문 씨의 차녀 화길옹주는 안타깝게도 정조 즉위 3년 전에 향년 19세를 일기로 남편과 자식들만 남긴 채 병으로 요절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숙의 문 씨의 살아남은 유일한 딸인 장녀 화령옹주는 어머니와 외삼촌 때문에 궁중 출입까지 금지당했지만 정조의 관용하에 목숨을 부지하고 옹주의 직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운 좋게 살아남은 화령옹주는 정조보다 21년 더 오래 살았으며 향년 69세를 일기로 이복종손 순조의 때까지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 순조는 장생전에 퇴판 일부를 보내주며 화령옹주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다. 숙이문 씨는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을 정조까지 죽이려 든 행적으로 인해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를 죽음으로 내몬 귀인 조씨와 더불어 대중적으로 조선사의 역대 후궁들 중 이미지와 평가가 가장 나쁘다.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와 공통점이 많다. 왕의 총애만 믿고 안하무인으로 굴었다는 점, 그로 인해 적이 많았던 것. 결국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던 왕이 승하하자 원한을 산. 이들의 보복으로 폐서인으로 사사당하고 자식들도 연좌제로 인해 목숨과 자귀를 빼앗길 뻔했던 것 등이 비슷하다. 차이점도 있는데 귀인 조씨는 이남 일녀를 낳아 죽을 때까지 인조의 총애를 유지하고
미네빈 강씨도 제거한 뒤 효종을 왕위에 올리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숙의 문씨는 아들은커녕 딸만 둘을 낳아 사도세자와 정조의 대항마가 되지 못했고 결국 정조 즉위후 집안과 함께 처참하게 몰락하여 화무시 미롱이 되고 말았다. 한편 숙의 문씨를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해석도 분분하다. 정사에서 문씨의 행적이 나쁘게 묘사된 것과는 별개로 그녀가 사도세자를 참소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모화변 문서에 나오듯이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은 일개 후궁이나 신하들이 거짓으로 모함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후대부터 현재까지 학자들도 이 사건의 근본은 사도세자와 영조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무엇보다 정조가 즉위할 당시엔 이모화변이란 거대한 사건의 후폭풍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고 희생양을 만들어서라도 왕실과 조정 내 혼란을 무마시켜야 했다. 노론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정조는 노론 주류와 큰 연관이 없는 문씨를 공격해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고 노론 입장에서도 문씨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이모화변의 책임에서 벗어나는데 유리했다. 게다가 궁녀 출신의 선왕의 일개 후궁에 불과한 문씨는 마땅한 권력 의세력도 없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정조와 조정 전체가 문씨를 이모화변의 범인으로 몰아간 것. 같은 예로 김상노가 있는데 그는 영조가 문씨 남매와 함께 사도세자를 모함한 인물로 언급한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김상노는 이전부터 사도세자를 옹호했고 이모화변 당시에는 이 문제 때문에 파직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정조가 즉위했을 때는 이미 김상노는 사망했으므로 관작을 추탈하고 가족들을 유배형에 처하는 것으로 끝났다. 김상노가 한때 노론의 영수이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상노 집안을 제외한 다른 노론 인사들의 처벌은 없었다. 결론을 내리면 숙의 문씨와 문성국을 비롯한 문씨 일가 그리고 김상노를 희생양으로 삼은 대가로 정조와 노론은 이모화변의 원한을 끝내고 상호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이긴 하나 애초에 적절히 처신했다면 영조 사후 사가로 나갔다가 끝내 정조에게 사약을 받아 죽는 일은 면했을 것이다. 숙의 문씨가 대부분의 왕실 일가를 적으로 돌릴 정도로 안하무인으로 굴었던 건 사실이니 갈등의 근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작된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맞다. 애초에 가장 유명한 일화인 회초리도 일개 승은우궁 신분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세자의 생모이자 자신보다 품계도 높은 영빈 이씨에게 대들었다가 분노한 인원왕후에게 맞은 것이다. 심지어 이때는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자녀도 없고 후궁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참이었는데 엄격한 내명부에서 하각상을 벌였으니 왕실 내 최고 어른인 인원왕후의 심기를 건드린 것도 당연하다. 오히려 회초리형으로 처벌을 끝낸 게 자비롭고 관대한 처분이었다. 허나 숙의 문씨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주제넘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에 끼어들었고 스스로의 파멸에 일조하게 되었다. 정조가 문씨에게 내린 사약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왕실 내부에서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독을 제거하는 행위였다. 숙의 문씨는 사도세자의 죽음 당시 영조 곁에서 지속적으로 세자를 비난하며 그의 불안과 의심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후궁의 질투나 정치적 질투를 넘어서 왕실 계승구도 자체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 문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문씨가
그동안 궁중에서 저질렀던 행동들이 하나둘 밝혀졌다. 그녀는 영조의 총애를 믿고 평소 다른 후궁이나 세자빈, 나아가 왕실 종친들까지 얕보는 말과 행동을 일삼았고 영조에게 보고되는 일들에도 자신의 의견을 과하게 보탰다는 기록이 등장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왕의 심리를 잘 읽었고 그 점을 이용했다. 문 씨는 또 다른 죄목으로 사람을 사주해 사도세자를 헐뜯고 자기 세력을 넓혔다는 혐의도 받았다. 정조는 이것이 단순한 구설이 아닌 아버지를 몰아넣은 정치적 조작의 일부라고 믿었다. 정조가 문 씨에게 사약을 명한 순간은 곧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문 씨의 죽음 뒤에도 논쟁은 이어졌다. 정말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했는가? 정조는 개인적 감정으로 사약을 내린 것인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은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왕실과 조정은 정순왕 후노론 벽파후궁 잔존 세력 등 복잡한 권력 구조로 얼룩져 있었고 숙의 문 씨는 이들 세력의 중간에서 위험할 만큼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왕실 내부 권력의 균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 씨는 가장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문 씨가 사약을 받던 순간 궁궐은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총애받던 후궁이 권력의 중심에서 순식간에 몰락해 독을 마시고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은 후궁으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문 씨는 끝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조에게 있어 그녀의 존재는 아버지를 잃게 만든 비극의 잔재였고 조선을 흔든 불안의 씨앗이었다. 문 씨의 사약은 복수라기보다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조의 첫 번째 칼날이었다. 숙의 문 씨의 최후는 권력을 가까이에서 쥐려했던 사람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그녀는 영광 속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그 영광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숙의 문 씨의 인생은 명확한 교훈을 남긴다. 궁중에서 얻은 총애는 권력이 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조의 사랑은 그녀에게 힘을 줬지만 그 힘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정조가 내린 사약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조선 왕실 내에서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문 씨는 역사에서 악녀로만 남지 않는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24세 젊은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즉시 숙의 문 씨를 겨냥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정조는 문 씨의 즉위를 삭탈하고 사저로 내쫓았습니다. 동시에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고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삼는다고 명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 씨 일가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멸륜지가로 전락했습니다. 이때부터 문 씨는 더 이상 숙이가 아니었다. 정조는 그녀를 문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궁녀 출신이라는 본래의 신분으로 되돌려버린 것입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려 문 씨의 죄를 천하에 포고했습니다. 이 교지에서 정조는 문 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힌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또한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범도 문성국을
5월 14일 문 씨를 도성 밖으로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문 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대신들은 문 씨를 당장 사형에 처하고 그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의 직위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옹주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두 옹주는 영조의 골육이며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때는 강보에 쌓인 악이었을 뿐이라며 어린 조카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자비는 문 씨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8월 10일 정조는 마침내 문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이 찬성하는 가운데 내려진 사형 명령이었습니다. 문 씨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에서 기세등등하던 그녀는 이제 궁박 한적한 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부위 영화도 궁궐에서의 위세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약을 받아들며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세자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후회라도 했을까요? 그녀는 영조의 총애만을 믿었고 노론과 소론 어디와도 타협하지 않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문 씨의 죽음은 단순한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이모화변의 진정한 마무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한 왕자를 죽게 만들어 한 가족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조선을 일부 후퇴시켰다고 그녀를 조선의 3대 악녀로 혹독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문 씨를 단순히 악녀로만 볼 수는 없고 그녀 역시 조선 후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미련한 여성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이품 수기까지 오른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문 씨의 비극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 후기 조선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크게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 씨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권불십년 영원하지 않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한 왕자를 죽게 만들어 한 가족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조선을 후퇴시켰다고 평가하며 역사는 그녀를 조선의 3대 악녀로 평가합니다. 노비 출신으로 가장 천한 내자씨로 12세에 들어온 김희선은 원경왕후의 추천으로 소원왕후를 보살펴 세종의 승운을 입고 소원왕후와 은덕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신빈 김씨 후궁들의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왕후와 세종에게 승운을 입고 세종이 승하하자 바로 승려가 되었던 정일품 김희선과는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선과 악의 권선징악으로 표현된다. 한편 정조는 사랑에도 가장 감성적인 면을 보여주었던 왕이었다. 성덕임이란 후궁에게 정을 주고 2번을 퇴짜당했지만 그를 사랑한 정조의 슬픈 이야기도 다음에 다룰 예정이다. 남평문 씨 숙의 문 씨 그녀의 존재는 조선 후기 왕권의 불안, 후궁의 힘, 왕실 내부 정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조선 왕실이 가진 어두운 민낯이며 권력의 무서움을 증명하는 비극적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두고두고 회자된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의 하나인 숙의 문 씨와 정조의 이야기는 드라마에도 자주 회자됩니다. 사랑담 조선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조선사를 연구하며 현재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평평한 잣대가 되고 최고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